우리 무기를 기다려라. 5년 뒤에 주겠다. 이 오만한 한마디가 동유럽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단 2년 만에 탱크 2만 대가 증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폴란드는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이 비극조차 자신들의 질서를 공고히 할 도구로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무기가 절실한 동유럽 국가들이 결국 자신들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계산은 단 하나의 거대한 변수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온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 동유럽은 국가의 운명을 한국에 걸었을까요? 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마자 클라우스 베르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일 방산정책 고문이었던 베르너는 탁자를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브뤼셀 나토 본부 회의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이 제시한 군사 예산 증액안이 또다시 독일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순간이었죠. 베르너는 냉전이 끝난 지 30년이 지났는데 왜 여전히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걸 느끼면서 저는 노트북 화면만 응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영국 출신이고 유럽안보전략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지난 15년간 유럽의 안보 정책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해왔죠. 제 전문 분야는 냉전 이후 유럽 방위산업의 변화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분기별 안보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브뤼셀에 출장을 온 상태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베르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오늘 회의 결과가 예상대로였다고 말했어요. 군사비 증액은 또다시 무산되었고 유럽은 평화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죠. 사실 저 역시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었으니까요. 200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유럽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소련이라는 거대한 위협이 사라지면서 유럽 대륙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고 동유럽 국가들은 차례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나토는 더 이상 군사동맹이 아닌 정치적 협력체로 변모해가고 있었죠. 전쟁은 이제 박물관에나 어울리는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어요. 독일은 통일 이후 막대한 재정을 동독재건에 쏟아부으면서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을 강화하는 데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했죠. 두 나라 모두 군사력보다는 경제력과 외교력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지난 20년간의 유럽 방위산업 통계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숫자들은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독일의 전차 생산량은 냉전 시절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프랑스의 군수공장 대부분은 민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전환되었죠.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산 기업들은 정부 발주가 급격히 줄어들자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지만 성과는 미미했어요. 이런 변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를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평가했어요. 전쟁 대신 대화를, 무기 대신 투자를 선택한 현명한 결정이라는 것이었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럽은 이제 전쟁이 아닌 외교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확신했어요. 런던 사무실 창밖으로 템스강이 보였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유럽의 평화도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보고서 작성을 이어갔습니다. 제목은 탈냉전 시대 유럽 방위산업의 구조적 전환과 평화배당이었죠. 평화배당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쟁에 쓰던 돈을 복지와 교육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어요. 다음 날 저는 파리로 향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과의 공동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세미나 주제는 유럽의 집단 안보 체계와 미래였습니다. 발표자들은 하나같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죠. 러시아는 이제 경제협력의 파트너일 뿐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는 분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저는 발표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유럽에 수출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죠. 독일은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해마다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이 깊어질수록 전쟁의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인식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리셉션에서 베르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고 유럽의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했어요.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유럽 전체가 하나의 안보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유럽에는 적이 없다는 것이었죠. 폴란드도 체코도 발트 국가들도 모두 우리 편이 되었으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실제로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은 유럽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이었던 나라들이 이제는 서방 진영의 일원이 되었죠. 이보다 더 확실한 평화의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땅에서 이제는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유럽은 군사력 증강이 아닌 외교적 해결과 경제적 통합으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방위산업의 축소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연구소 내부는 물론 유럽 의회 관계자들에게도 호평을 받았어요. 그해 여름 저는 휴가를 얻어 베를린을 방문했습니다. 통일 독일의 수도가 된 베를린은 활기로 가득했어요. 과거 장벽이 있던 자리에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섰고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저는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서서 이 모든 변화가 실감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유럽이었습니다. 박물관 섬을 거닐며 저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유럽은 폐허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참혹한 경험에서 배웠습니다. 전쟁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 대화와 타협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유럽은 그 교훈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연구소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향후 20년간 유럽의 안보 전망을 예측하는 장기 연구였어요. 저는 방위산업 부문을 담당했습니다. 제 예측은 단순했죠. 유럽의 방위산업은 계속해서 축소될 것이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자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동료들과의 토론에서도 이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미래를 그리고 있었어요. 유럽은 경제 거인이자 외교 강국으로 성장할 것이고 군사력은 점차 상징적인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미국에 대한 의존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유럽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으니까요. 그해 연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안보 회의에서 저는 기조 연설을 맡았습니다. 청중석에는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학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외교로 관리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유럽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이죠. 청중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베르너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그는 제 연설이 유럽의 현재를 정확히 짚어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유럽의 밝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모스크바와의 관계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확대되고 있으니 유럽의 앞날은 창창하다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유럽연합 본부 건물의 불빛이 평화와 번영의 상징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 누웠죠.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전쟁 없는 유럽.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였어요. 연구소 소장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급한 표정으로 들어온 소장은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유럽의회 안보위원회에서 긴급 요청한 보고서였습니다. 동아시아 방위산업 현황 분석, 특히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마감은 2주 후였습니다. 소장은 제가 이 분야 전문가라며 기대한다는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의뢰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솔직히 말하면 제 관심 영역 밖이었어요. 냉전 시대의 유물 같은 군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징병제를 고수하며 국방비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구시대적 국가라는 인식이 전부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폴란드나 터키 같은 나라들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저 가격 경쟁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유럽 방산업체들이 손대기 귀찮은 저가 시장을 공략하는 정도로 여겼습니다. 자료 수집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통계를 펼쳐보니 숫자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2022년 기준 약 170억 달러 규모였죠. 하지만 저는 곧 이유를 찾았습니다.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 대상 수출이었어요. 터키, 이집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관심 없는 시장이었죠.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동아시아 방산의 구조적 한계와 유럽 안보에 대한 영향평가였어요.
핵심 논지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저가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유럽에 한참 뒤처져 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전차나 자주포 같은 재래식 무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전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 전쟁은 무인기와 사이버전, 정밀 유도무기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어요. 며칠 후 파리에서 나토 합동전력 분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초안을 들고 회의에 참석했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며 유럽 방산업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요지였죠. 발표가 끝나자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대표는 자국 방산업체들도 같은 분석을 하고 있다며 동의를 표했어요. 그때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피아 르노였어요. 프랑스 출신으로 나토 합동전력 분석관으로 근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한국의 생산 능력을 실제로 확인해봤느냐고 물었어요. 연간 생산 가능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생산 능력보다 중요한 건 기술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성능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는 논리였죠. 소피아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전쟁은 기술로 시작해도 결국 숫자로 끝난다고 말했어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독일의 타이거 전차가 소련의 T-34 전차보다 성능은 우수했지만 결국 물량에서 밀려 패배했다는 이야기였죠.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소피아의 발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반론을 준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현대전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죠. 지금은 정밀 타격 시대라고 한 발의 미사일이 수십 대의 전차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피아는 그럼 그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보충할 재고는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어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피아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어요. 유럽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전차와 자주포가 몇 대냐고 물었습니다. 탄약 생산량은 얼마나 되느냐고도 했죠. 저는 정확한 숫자를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세부 사항까지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기술력이지 생산량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소피아는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연간 생산 능력은 약 200대였어요. K9 자주포는 300문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연간 수십 대 수준이었죠. 프랑스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영국은 아예 전차 생산 라인이 멈춘 상태였어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생산 능력 면에서 한국이 유럽 전체를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산 능력이 높다고 해서 그게 실제 전장에서 통할 거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한국군은 실전 경험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에서 실전을 치렀다고 강조했죠. 그런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무기체계와 단순히 공장에서 찍어낸 무기는 다르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소피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실전 경험이 중요한 건 맞지만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당장 쓸 수 있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없으면 소용없다는 말이었죠. 저는 그녀의 논리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물량의 문제로만 환원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여겼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소피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조언을 건넸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듣는 척만 했죠. 속으로는 그녀가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생산 능력이 좋아봤자 유럽의 기술력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확신했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소피아의 지적을 일부 반영하기는 했지만 핵심 논지는 바꾸지 않았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는 가격 경쟁력에 기반한 것이며 기술적 우위는 여전히 유럽이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생산 능력 부분에 대한 언급을 추가했죠. 한국의 대량 생산 체계가 저가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표현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후 동료 연구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동료가 최근 폴란드가 한국제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언급했어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이상이라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폴란드는 원래 가성비를 중시하는 나라라고 말했죠. 독일제 레오파르트를 살 돈이 없으니 한국제를 선택한 것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1000대라는 숫자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폴란드가 정말 단순히 가격 때문만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공포가 큰 나라였어요. 과도하게 군비를 확충하려는 건 그들의 오래된 습성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며칠 후 소피아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녀는 제 보고서를 읽었다며 의견을 보내왔어요. 여전히 생산 능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보급과 물량이 승패를 가른다고 강조했죠. 특히 장기전이 될 경우 생산 능력이 결정적 변수가 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유럽이 지난 30년간 방산 생산 기반을 너무 많이 축소했다고 우려했어요. 저는 정중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유럽의 선택은 옳았다고 답했어요. 대규모 재래식 전쟁은 이제 과거의 일이라고, 미래 전쟁은 소수 정예와 첨단 기술로 치러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의 집단방위 체계가 작동하는 한 유럽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도 덧붙였죠. 소피아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제 보고서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유럽의회 안보위원회에서도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의 부상을 인정하면서도 유럽의 우위를 확인시켜주는 균형 잡힌 분석이라는 평가였습니다. 베르너도 축하 전화를 걸어왔죠. 제 보고서가 독일 국방부 내부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분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한국은 분명 생산 능력 면에서는 인상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유럽의 기술적 우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무기의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죠. 전략, 전술, 훈련,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유럽 방산 통합의 미래라는 주제였어요. 유럽 국가들이 각자의 방산업체를 유지하는 대신 통합된 유럽 방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복 투자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독일의 엔진 기술, 프랑스의 전자장비, 영국의 시스템 통합 능력을 결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소피아의 경고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생산 능력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걸까 하는 의문이 가끔 스쳤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다시 확신이 돌아왔죠. 유럽은 옳은 선택을 했고 평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대규모 전쟁 같은 건 이제 영화 속 이야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새벽 5시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연구소 소장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말했죠. 지금 당장 긴급회의가 소집되니 연구소로 나오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잠에서 덜 깬 상태로 텔레비전을 켰어요. 화면 가득 키예프 상공에서 터지는 폭발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리모컨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정말로 전면 침공을 감행한 거였어요. 지난 몇 주간 국경 지역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저는 그저 협상용 압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제 제재를 생각하면 푸틴이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할 리 없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분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건 푸틴의 오판 때문이지 제 분석의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서둘러 옷을 입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런던 거리는 아직 어두웠지만 곳곳에서 불안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이미 주요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얼굴들이 창백했죠. 소장이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북쪽, 동쪽, 남쪽에서 동시에 진격하고 있었어요. 키예프를 향한 기갑부대의 행렬이 위성사진에 포착되었습니다. 40km에 달하는 차량 행렬이었죠.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면 끝나겠다고, 우크라이나는 버틸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었으니까요. 전차만 수천 대, 항공기도 수백 대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상대적으로 열세였죠.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한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날까요? 아니면 한 달은 걸릴까요? 라고 말이에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길어야 한 달이라고, 현대전에서 이런 군사력 차이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키예프는 함락되지 않았어요. 러시아군의 진격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러시아군이 전술을 잘못 선택한 게 분명했습니다.
보급선이 너무 길어졌고 작전 조율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러시아군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 분석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었어요. 단지 러시아가 예상보다 형편없이 싸우고 있을 뿐이었죠. 매일 올라오는 보고서를 볼 때마다 숫자들이 놀라웠습니다. 러시아군의 전차 손실이 하루에 수십 대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장갑차와 보병 전투 차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성사진에는 불타는 전차들이 도로 양옆에 늘어서 있었죠. 동료들은 경악했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이건 러시아군의 작전 실패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했어요. 제대로 된 군대라면 이렇게 손실을 입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매일 상황 분석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동료가 소피아 르노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생산 능력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던 프랑스 분석관 말입니다. 그녀가 맞았던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생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군의 무능함이 드러난 것뿐이라고 설명했어요. 제대로 된 군대라면 이런 식으로 장비를 낭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료들은 수긍하는 듯했어요. 브뤼셀에서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도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국 군대의 재고를 확인해봤다고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전차가 거의 없다고 말했어요. 창고에 있는 레오파르트 전차들은 대부분 정비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당장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숙이며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주포와 장갑차 재고가 부족하다고 토로했어요. 영국 대표는 전차 생산 라인이 멈춰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가동하려면 최소 2년은 걸린다는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나면 다시 평화가 올 것이고 이런 재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단호했어요. 생산 능력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소피아와 마주쳤어요.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생각이 바뀌었느냐고 말이죠.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재고 부족은 인정하지만 이건 러시아라는 예외적 상황 때문이라고 정상적인 국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기술력이 우선이라고 말했어요. 소피아는 한숨을 쉬고 돌아섰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집중했어요. 그곳에서 벌어진 건 제가 예상했던 정밀 타격전이 아니었습니다. 구식 포격전이었죠. 매일 수만 발의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러시아가 21세기에 20세기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라면 절대 이런 비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죠. 연구소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며칠간 자료를 정리하며 핵심 논지를 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군의 무능함을 드러낸 사례라고 현대적 군대라면 이런 식으로 싸우지 않는다고 썼어요. 전차 2만 대가 손실되었다는 통계도 포함시켰지만 이건 러시아의 작전 실패 때문이지 소모전 자체가 불가피했던 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제대로 된 군대라면 정밀 타격과 기동전으로 훨씬 적은 손실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죠.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어요. 유럽의 재고 부족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일시적 문제라고 전쟁이 끝나면 천천히 보충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어차피 유럽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나토가 있는 한 러시아가 감히 유럽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녁에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스강이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런던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안도했죠. 유럽은 안전하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과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라는 예외적 케이스가 문제를 일으킨 것뿐이었어요. 서유럽의 평화와 우월함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바르샤바행 비행기가 착륙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소 소장이 긴급하게 지시한 출장이었어요. 동유럽 국가들이 무기 구매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데 그 배경을 파악하라는 임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동유럽은 항상 러시아 위협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히스테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제 일이었죠. 공항에서 안나 코발스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획득청 실무 책임자였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악수를 나누는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인사 같은 건 생략되었어요. 그녀는 곧바로 오늘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회의, 국경 시찰, 그리고 저녁에 특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차가 시내로 들어서자 바르샤바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 북적이는 쇼핑몰, 카페 테라스에 여유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전형적인 유럽 도시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무슨 위기감을 느낀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이에요. 안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 건물들은 전쟁 후 재건되었다고, 바르샤바는 한때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팩트니까요. 하지만 그게 70년 전 이야기라는 것도 팩트였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은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제 소개가 끝나자 한 장성이 곧바로 질문을 던졌어요. 서유럽은 우리를 진짜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나토 조약 5조 조항은 법적 의무라고, 폴란드가 공격받으면 전 유럽이 대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회의실에서 쓴웃음이 들렸죠. 저는 그 반응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나토에 대한 신뢰 부족, 정서적 불안정이라고 적었어요. 다른 장성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폴란드와 러시아 국경 사이의 거리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전차 부대가 이동하는데 며칠이면 충분하다고, 나토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죠. 신속대응군 체계가 있다고, 공중 지원도 즉각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합리적 분석보다 감정이 앞서고 있었죠. 안나가 차를 몰고 동부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저는 노트북으로 오전 회의 내용을 정리했어요. 안나는 침묵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 펼쳐졌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땅에서 전쟁을 상상한다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말이에요. 국경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한 중령이 우리를 맞이하며 관측소로 안내했어요. 쌍안경을 건네주며 벨라루스 쪽을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렌즈에 눈을 댔어요. 철조망 너머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군사시설이 보였습니다. 전차들이 주둔하고 있었죠. 중령이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 장비라고, 언제든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쌍안경을 내려놓으며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저 전차들이 움직이려면 보급선이 필요하고 공중 우세를 확보해야 한다고, 나토의 감시망을 뚫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중령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죠.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독일 젊은이들이 정말 폴란드를 위해 총을 들 거라고 믿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조약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안나가 마련한 자리였어요. 작은 레스토랑 개인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트 3국, 루마니아, 체코에서 온 국방 관계자들이었죠. 비공식 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켰어요. 이런 솔직한 대화가 오히려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에스토니아 관계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에스토니아 인구는 130만밖에 안 된다고, 러시아가 마음먹으면 하루 만에 점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인구 규모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라고 적었죠. 리투아니아 관계자가 이어서 수발키 회랑을 언급했어요. 100km도 안 되는 좁은 통로라고, 러시아가 차단하면 발트 3국이 고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마니아 관계자는 몰도바 루트를 걱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자신들도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관찰했습니다. 이건 군사전략 논의가 아니었어요. 집단 패닉에 가까웠습니다. 합리적 계산이 아니라 감정적 반응이었죠. 저는 계속 메모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보고서에 유용할 거였어요. 안나가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벌어진 일을 보라고, 민간인 학살과 고문을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죠. 저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물보다 제 앞의 데이터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나, 당신들의 트라우마는 이해합니다만 감정은 전략을 가릴 뿐이라고 말했어요. 폴란드는 나토의 보호를 받는 회원국이고 러시아는 자멸하지 않는 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당신들이 지금 보여주는 건 안보 위기가 아니라 역사적 결핍에서 오는 히스테리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회식 자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중령의 눈빛은 살기등등해졌고 안나는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역할은 그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분석하는 거였으니까요. 몇 분간 침묵이 흐른 후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정리하며 오늘 수집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곧장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현상별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국경 위협 인식, 나토 신뢰도 결여, 과거 트라우마의 영향 같은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박한 공포겠지만 제 보고서에는 동유럽의 정치적 불안 요인이라는 짧은 주석으로 정리될 뿐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결론을 작성했습니다. 동유럽은 지금 이성적인 안보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적었어요. 이 과도한 공포를 이용해 유럽 방산 시장의 질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썼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진짜였지만 그것은 합리적 계산이 아니라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소국들의 패닉일 뿐이었죠.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불빛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어요. 저들은 저 빛이 내일 꺼질까 전전긍긍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의 열쇠는 저들이 아니라 우리 런던과 베를린과 파리가 쥐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나토의 전략을 결정하는 건 동유럽이 아니라 서유럽이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내일 아침 런던으로 돌아가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분석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연구소로 직행했습니다. 소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바르샤바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벌써 베를린과 파리에 공유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베르너가 벌써 와 있었어요. 그는 제 보고서를 출력해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베르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밀러, 자네 보고서가 정확하다고 말했어요. 동유럽의 패닉 상태를 잘 분석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만 이건 단순한 관찰 결과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르너는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패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말했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 온 고위 관계자가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독일 연방군 전략연구소 소장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소장이 제게 바르샤바 출장 내용을 간략히 브리핑하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폴란드와 발트 국가들의 과도한 위협인식, 나토에 대한 불신, 역사적 트라우마의 영향 같은 내용들이었죠. 프랑스 관계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동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방산 능력을 갖추는 건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산업 기반도 없다고 덧붙였어요. 결국 그들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베르너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확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불안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포는 인정하되 선택지는 우리가 제시하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프랑스의 르클레르, 영국의 챌린저 같은 검증된 무기 체계만이 진정한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동유럽이 서두르고 있다는 점도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말했어요. 급하게 구매하려는 쪽이 협상에서 불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조건을 제시하면 된다고 덧붙였죠. 어차피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회의실에서 동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독일 소장이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생산 일정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어요. 유럽 방산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 말입니다. 저는 대답했죠. 오히려 그게 우리의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급이 제한적일수록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동유럽은 급하니까 프리미엄을 지불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베르너가 끼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우리에게 기회라고 말했어요. 동유럽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이야말로 장기 계약을 맺을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10년, 20년짜리 방산 계약을 체결하면 동유럽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이었어요. 프랑스 관계자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혹시 동유럽이 미국 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에 집중하고 있다고 대답했죠. 중국이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에 미국이 깊이 개입할 여력이 없다고 분석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설령 미국제 무기를 산다 해도 정비와 부품은 결국 유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죠. 회의가 끝난 후 베르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동유럽은 우리가 만든 시스템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도 우리가 주도하고 유럽연합도 우리가 이끈다고 강조했죠.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우리 손바닥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브뤼셀에서 비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유럽 주요국 방산 정책 담당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레스토랑 개인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온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영국 국방부 차관도 와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한 프랑스 관계자가 폴란드의 무기 구매 계획을 언급했어요. 규모가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관계자가 웃으며 대답했죠. 규모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누구에게 살 수밖에 없느냐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이탈리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동유럽이 자체 생산을 시도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베르너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죠. 현대 무기 체계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유럽이 그걸 따라잡으려면 천문학적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 사이에 러시아 위협은 계속되니 결국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설령 그들이 시도한다 해도 우리가 핵심 부품 공급을 통제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엔진, 전자장비, 정밀 유도 시스템 같은 핵심 기술은 여전히 우리가 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생산 속도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동유럽이 그 점을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베르너가 와인잔을 들며 대답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 라인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어요. 급하게 하면 품질이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천천히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공급을 제한해야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면 가격 경쟁이 시작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었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디저트가 나올 때쯤 프랑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우리뿐이라고 말했어요. 동유럽이 아무리 다른 곳을 찾아봐도 유럽 밖에서 신뢰할 만한 공급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너무 멀고 아시아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죠.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베르너와 호텔바에 들렀습니다. 그는 위스키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동유럽의 공포가 사실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이 클수록 우리의 협상력이 강해진다고 설명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게 맞았어요. 베르너가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동유럽의 불안은 계속될 거라고 말했어요. 러시아는 여전히 거기 있을 테니까요. 그 말은 우리의 시장도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위스키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관리할 수 있었어요. 동유럽의 공포도 통제 가능했습니다. 무기 공급을 조절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가격도 우리가 정하는 거였죠. 안나가 보여줬던 절박함, 발트 국가들의 두려움, 그 모든 게 사실 우리의 레버리지였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제목을 정했어요. 동유럽 방산 시장 전략과 장기 계약 확보 방안이라고 적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간단했죠. 동유럽의 불안을 인정하되 해결책은 우리가 독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유럽연합 본부 건물의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유럽의 미래는 여전히 우리 손에 있었죠. 동유럽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독일 국방부 주최였어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유로스타를 타고 베를린으로 향했죠. 기차 안에서 받은 사전 자료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이 드디어 제대로 된 전략을 내놓는구나 싶었어요. 베를린 국방부 회의실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은 물론이고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대표들도 와 있었습니다. 베르너가 저를 보고 손짓했죠.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방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거라고 귓속말했어요. 독일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링스와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떴어요. 개념은 단순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구소련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최신형 서방 무기로 교체해준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논리적이었어요. 장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폴란드와 체코가 가진 소련제 전차나 자주포는 우크라이나군이 즉시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교육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서방제 무기는 교육에 시간이 걸리니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죠. 그러니 동유럽에 구형 무기를 먼저 보내고 독일이 레오파르트로 보충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언제 보충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장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생산 일정을 고려하면 약 5년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5년이라는 숫자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체코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5년이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우리 무기를 내놓으라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베르너가 진정시키려 했어요. 우크라이나를 돕는 게 유럽 전체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체코 대표는 고개를 저었죠. 슬로바키아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질문했어요. 만약 그 5년 사이에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막느냐고 반문했죠. 프랑스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나토가 있지 않느냐고 집단방위 체계가 작동한다고 말했어요. 슬로바키아 대표는 비웃었습니다. 그 나토군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점령당할 거라고 답했죠. 저는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동유럽 대표들의 얼굴이 굳어가고 있었어요. 폴란드 대표가 다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러시아 국경에서 몇백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당장 내일이라도 위협이 닥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고를 비우고 5년을 기다리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죠. 베르너가 일어나 설명하려 했습니다. 독일의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지만 품질을 보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폴란드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무방비 상태로 5년을 버티라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독일 장관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부는 먼저 제공할 수 있다고 양보했어요. 하지만 전량을 즉시 보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물었죠. 일부가 얼마냐고 우리가 내놓는 게 200대인데 먼저 받는 건 몇 대냐고 따졌습니다. 장관이 머뭇거렸어요. 약 30대 정도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체코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스왑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창고를 비우고 나중에 보충하겠다는 약속만 받으라는 거냐고 따졌죠. 베르너가 반박했습니다. 약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는 유럽의 연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항변했어요. 슬로바키아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무장해제하려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우크라이나는 독도에 정작 우리는 버려지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개입하려 했어요. 과장된 표현이라고 나토가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유럽 대표들은 이미 믿지 않고 있었죠. 폴란드 대표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독일 장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유럽 연대에 대한 배신으로 비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폴란드 대표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배신은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휴식 시간이 선언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동유럽 대표들이 모여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저는 베르너 옆에 섰습니다.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들이 왜 저렇게 이기적으로 구느냐고 투덜거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게 결국 자신들을 돕는 건데 이해를 못한다고 한탄했어요. 저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동유럽 대표들의 얼굴에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들은 속삭이며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죠. 링스왑에 대한 저항이 예상보다 강하다고 이들이 대안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제안을 검토하겠지만 즉답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체코와 슬로바키아 대표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독일 장관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베르너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버텨줘야 동유럽도 안전한데 왜 협조하지 않느냐고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죠. 그들의 반응이 지나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5년이 길긴 하지만 어차피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으니까요. 하지만 동유럽 대표들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절박함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링스왑 제안은 논리적이었지만 동유럽의 심리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적었죠. 그들은 지금 당장의 안전을 원하는데 우리는 5년 후를 약속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르너가 물었습니다. 저들이 결국 받아들일 거라고 보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선택지가 없다고 대답했죠. 동유럽이 아무리 화를 내도 결국 우리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르너는 안심한 듯 웃었어요. 역시 그렇다고 동의했습니다. 베를린 거리를 걸으며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회의를 복귀했습니다. 링스왑은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우크라이나도 돕고 동유럽도 결국 더 나은 무기를 받게 되니까요.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죠. 하지만 폴란드 대표의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배신은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그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적 반응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냉정하게 보면 우리 제안이 최선이었으니까요. 런던 사무실로 긴급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국방획득청 발표문이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폴란드, 한국과 전차 1000대 규모 계약 체결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000대가 맞았어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이었습니다. 소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죠. 소장이 숫자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예상 못한 변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어요. 1000대라는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베르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미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폴란드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투덜거렸죠. 한국제 무기 같은 걸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오후에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유럽 주요국 방산 담당자들이 모두 접속했어요. 화면에는 긴장한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이건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링스왑 거부에 대한 압박을 피하려고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분석했어요. 프랑스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서명이 들어갔다고 지적했어요.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실제 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계약 조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1년 내 납품 시작, 3년 내 완료였습니다.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 물량을 정말 생산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작성했던 한국방산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생산 능력 부분을 확인했죠. 연간 200대 이상 생산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숫자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베르너가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품질이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한국제 무기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전 경험도 없고 유럽 표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독일 국방부 분석관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제 무기의 성능평가 결과였어요. 레오파르트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를 과소평가했던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폴란드 하나가 한국제를 산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죠. 여전히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우리 무기를 선택할 거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루마니아가 한국과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K9 자주포 100문 이상을 구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베르너가 런던으로 날아왔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그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 반발일 뿐이라고 말했죠. 한국이 유럽 시장에서 우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안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당신들이 주지 않는 것을 찾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지 않은 게 뭐가 있다는 건지 의문이었어요. 다음 날 폴란드 언론 인터뷰 기사가 번역되어 올라왔습니다. 안나의 인터뷰였어요. 그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도 준다고, 폴란드에서 생산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설명했죠. 기술 이전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니 그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어요. 현대 무기 체계의 핵심 기술을 넘겨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은 폴란드 내 생산 라인 구축을 지원하고 부품 현지화도 돕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장과 긴급 면담을 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생산 능력 자체를 이전하는 거라고 지적했죠. 그 말은 동유럽이 우리에게 영구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이 완료되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말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대응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심리라고 말했습니다. 동유럽이 이제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지적했죠. 브뤼셀에서 또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베르너가 발언했죠. 한국의 움직임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프랑스 대표가 반문했습니다. 무슨 명분으로 압력을 넣느냐고 물었죠. 영국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제 무기가 성능면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인정했어요.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 납기도 빠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죠. 우리가 우위를 잃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어요. 한국의 생산 능력, 기술 수준, 가격 경쟁력을 재평가했습니다. 숫자들이 제 예상과 달랐어요. 저는 2년 전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구식 군사국가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어요. 특히 기술 이전 부분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유럽은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핵심 기술은 우리가 독점해야 시장을 통제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 룰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유럽연합본부 건물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동유럽을 잃을 수도 있는 건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이건 일시적 혼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한국이 아무리 공격적으로 나와도 유럽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을 거였습니다. 나토 표준도 있고 정비체계도 우리가 쥐고 있었죠. 기술 이전이 완료되려면 수년이 걸릴 테고 그 사이에 우리가 대응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안나의 이메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는 당신들이 주지 않는 것을 찾았다는 그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죠. 동유럽이 원했던 건 단순히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차립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걸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8장. 사이다 결말.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각국에서 날아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폴란드 K2 전차 첫 인도 완료, 루마니아 K9 자주포 배치 시작, 에스토니아 한국제 자주포 도입 결정이라는 제목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죠. 숫자들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소장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지시였어요. 유럽 방산 시장의 구조 변화와 전략적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지난 몇 달간 이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 예측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노트북을 열고 첫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잘못했다고 적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졌죠. 지난 20년간 제가 쌓아온 분석과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르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한국이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전히 우위라고 강변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근 통계를 이메일로 보냈어요. 동유럽 신규 방산 계약의 60%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자료였습니다. 며칠 후 브뤼셀에서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럽 방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였어요.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현황을 보고했죠. 레오파르트 수주가 급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유럽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냐고 물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허락을 받고 일어섰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제안 방식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즉시 납기, 대량 생산,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지원이라는 4가지 키워드였습니다. 저는 하나씩 설명했죠. 우리가 주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르너가 끼어들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자충수라고 주장했어요. 결국 경쟁자를 키우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착각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을 선택한 거라고 설명했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폴란드의 사례였어요. K2 전차 1000대 계약에는 단순히 무기 구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내 생산 라인 구축, 부품 현지화,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폴란드는 단순히 무기를 산 게 아니라 방산 산업 자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동유럽을 영구적 고객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의존성을 유지하는 게 목표였죠. 하지만 한국은 그들을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프랑스 대표가 반문했습니다. 그게 왜 문제냐고 물었어요. 결국 동유럽이 자립하면 더 이상 우리 무기를 사지 않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게 핵심이라고 대답했죠. 동유럽은 애초에 우리의 영구적 의존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안나와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안나의 대답은 명확했죠. 서유럽은 우리를 통제하려 했지만 한국은 우리를 믿어줬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독점하던 방식 자체를 무너뜨렸다고 설명했죠. 동유럽은 더 이상 우리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베르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리쳤어요.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패배주의적으로 결론 내리느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패배주의가 아니라 현실 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무너졌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불이 셀 거리가 보였어요. 유럽연합본부 건물이 여전히 서 있었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질서, 우리가 통제하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어요. 저는 집중해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쓸 수 없었던 문장들이 흘러나왔죠. 우리는 오만했다고, 동유럽을 과소평가했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 중간 부분에 한국의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격 경쟁을 한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가치 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즉시 납품이 가능한 생산 능력, 기술 이전을 통한 파트너십, 현지 생산으로 가는 로드맵까지 제시했죠. 우리가 절대 줄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서유럽은 핵심 기술을 절대 넘기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통제 수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과감하게 기술을 나눴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얻었어요. 동유럽이 진정 원했던 건 바로 그 신뢰였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2년 전 제가 작성했던 한국 평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구식 군사국가, 가격 경쟁력만 있는 저가 공급자라고 평가했었죠. 얼마나 틀렸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한 수 위의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결론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은 영구적으로 변했다고 적었어요. 동유럽은 이제 선택권을 가지게 됐고 서유럽의 독점은 깨졌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죠. 한국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게 아니라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꿨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이메일로 소장에게 보냈습니다. 회신이 금방 왔어요. 잘 썼다고, 이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죠. 창밖으로 런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2년 전 제가 쓴 보고서를 꺼냈어요. 한국 방산의 구조적 한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 기억났죠. 한국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유럽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다고 단언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찢어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의미 없는 제스처였지만 상징적이었어요. 제 오만함을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고서를 프린트했죠. 한국이 바꾼 유럽 방산 시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소피아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 최종 보고서를 읽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침내 인정했다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웠다고, 당신 말이 옳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창밖으로 템스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럽 방산 시장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유럽은 한국을 선택했고 서유럽은 독점을 잃었죠.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동유럽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다. 서유럽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썼어요.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배신했고 한국이 대안을 제시했을 뿐이었죠. 승자와 패자가 명확한 게임이었습니다.